네, 그럼 본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2년 성남형 미래교육 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1일차에 이어서 2일차인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자, 지난 1일차 포럼 시작 후에 제가 성남형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이 성남형 교육이란 단어가 다소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 성남형 교육이란 무엇인지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성남시에서는요, 2014년부터 경기도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이 성남만의 혁신교육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성남형 교육이란 이런 성남만의 혁신교육 브랜드이고요.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2015년에는 성남형 교육지원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남 이드림 지역 특성화 사업, 북극성 독서 지원 사업, 성남형 미래교육 사업, 성남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 수많은 혁신교육 사업을 추진해오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이 성남형 교육의 일환으로서 성남시가 주최하고 또 성남형 교육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이 성남의 교육 환경에 알맞은 미래교육에 대해서 함께 탐색해보고 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기획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 성남형 교육지원단에서 수행했던 성남형 미래교육 발전 방안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4가지 주제를 선정해 봤는데요. 먼저 학습 격차 해소, 마을 협력, 생태 전환, 인공지능 이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분들의 강의를 들어보시고 또 현직 교원과 학부모 등으로 사전 모집을 통해서 구성된 패널분들과 함께 심도 있는 담화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성남형 미래교육 포럼은요, 포럼 기간 동안 나오게 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여기서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성남혁신교육 포럼과도 연계돼서 운영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성남시가 나아가야 하고 추구해야 할 이 미래 교육에 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1일차에는 1부 학습 격차 해소 분야, 2부 마을 협력 분야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일차인 오늘은 3부 생태 전환 분야 그리고 4부 인공지능 분야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포럼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 성남형 교육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 박경우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미래국의 김영호 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남시 청소년재단 김영환 전략경영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혁신학생지원과의 김희정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서은경 과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성남시 교육청소년과 성남형 교육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장학사님과 주무관님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은행중학교 이현주 교장 선생님도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분당 서현 청소년 수련관 정은옥 관장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남형 교육지원단 자문위원님들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이 판교고등학교 김서진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 성남형 교육지원단 김홍림 단장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호명해드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 박경우 국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날짜로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이렇게 보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는 좀 생소하기는 한데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포럼을 준비해 주시고 또 그 좋은 날씨에 이렇게 다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우리식 미래교육 탐색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교육 관계자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성남형 미래교육 사업으로 학교 제한형 교육과정 9억 8천만 원, 메타버스 생태전환 프로그램 등에 9천만 원,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2억 6천만 원 등 총 13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미래의 핵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사업을 저희 성남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미래 교육 정책이 성남형 교육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포럼에서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희가 지금 의회 회기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짬을 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중간에 자리를 비더라도 더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성남시만의 다양한 미래교육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따뜻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박경우 국장님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남시 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 이사님 모시고 축사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성남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미석입니다. 저희가 저기 성남형 미래교육 포럼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포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성남형 교육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제가 판단하기로, 교육 전문가로서 판단하기로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자체하고 학교 행정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아주 좋은 사례들을 지금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야탑 청소년 수련관이 지자체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청소년 공간이고,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같이 어울러서 여러 가지 학습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는 상담도 받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전국에서 학생 대비 이 정도의 서비스를 갖고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은 성남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자체하고 그다음에는 교육행정 지원청하고 얼마만큼 협업을 잘 하고 있는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많은 소통과 그다음에는 교류를 통해서 이제 좀 다 같은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미래교육 포럼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 현안은 사실 아이들이 현재입니다.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많은 심리적인 그다음에 정신 건강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지금 도움의 요소들도 많고, 사실 학교 생활을 어떻게 다시 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모토 자체가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자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미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아이들을 희생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행복 유예로는 할 게 아니라 당장에 오늘 아이들이 얼마만큼 건강한가, 심신이 건강한가를 보살펴 주자라는 것이 저희들이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더불어서 저희들 같은 지역사회 기관에서 함께 노력해서 아이들이 심신이 건강한 아이들, 그래야지 한국의 미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겠지만 결국은 저희들의 손가락이 지향하는 바로 끝점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늘상 하는 말이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울이 필요하다는 그런 격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하고 성남의 교육지원단에서는 그 사이에서 연계하면서 두 세계를 연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 혁신 브랜드 성남형 교육의 특별함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축하의 말씀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3부의 문을 열어보겠는데요. 이 생태 전환 분야 관련 전문가의 특강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주제로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박사님 저희가 오늘 모셔봤는데요. 박사님께서는 현재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간사로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등의 환경 관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원전 하나 줄이기 그리고 녹색하라 등 다양한 저서도 집필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유진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고 함께 특강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성남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40분 정도를 얘기해야 돼서 혹시 마스크를 빼고 얘기해도 될까요? 예, 영상으로 또 녹음이 되고 있어서 화질 이렇게 음성이 깨끗하게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예, 성남에서 교육의 미래를 이렇게 연구하시고 그 방향 중에 하나가 생태 전환 교육이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장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방점을 잘 찍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 전환 교육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되고 있고 이것을 교육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첫 장면으로 많이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2019년도에 극지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그린란드에서 이동할 때 여전히 여기서는 개가 썰매를 끕니다. 그런데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개가 썰매를 끄는데 마치 물리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면이 의미가 있는 건 개들이 썰매를 끌고 사람이 여기서 타고 있는데 모두가 위태로워 보이는 겁니다. 인간의 미래도, 여기 있는 썰매를 끄는 개들의 미래도, 그리고 그린란드 이 지역의 미래도, 이게 우리가 딱 처해 있는 상황을 매우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 전환 교육인가 라고 했을 때, 인간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매우 짧은 시간에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100여 년 사이에 1.1도씨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1.1도씨 상승한 지구에서 경험하고 있는 태풍, 폭염, 지금 유럽이나 미국 일대는 폭염으로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연결되는 식량 문제라든지 산업에 대한 충격까지 아주 연쇄적으로 지금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 전환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응하면서도 여기서 중요한 게 인간과 환경의 공존, 인간과 지구의 공존, 인간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게 지구 전체의 생태계와 흐름을, 특히 기후변화까지 가지고 올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 모든 수준에서, 모든 분야에서,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의 생태 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논의가 됐고, 실제 이제 2022년도에 우리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담기고 있습니다. 저도 20년 정도를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전에는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IP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1988년도부터 만들어서 지난 30년간을 연구한 결과가 기후 변화는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그런데 이 기후 변화라는 용어 그리고 지구 온난화라는 용어가 최근 들어서 다르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 변화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2019년부터 영국의 가디언지는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온난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가열이다라고 해서 지구 가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전화를 막 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1.5도씨 보고서를 찾고 기후변화 궁금해서 정책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라고 봤더니 어제 뉴스 중에 뭐가 나왔냐면은 영국이 폭염 때문에 40도를 넘어서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공항인데요. 활주로가 지금 녹아가지고 공항 비행기가 못 뜨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가히 저는 지구 가열, 글로벌 히팅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의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구 가열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그냥 재난으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해수면의 상승이라든지 생태계의 파괴라든지 최근에 우리 은평구라든지 이런 일대에 곤충이 러브버그라는 곤충이 대단위로 나타나기도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때로 나타나는 곤충들 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막 메뚜기 떼가 창궐을 해가지고 식량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매우 연쇄적으로 인간과 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이 지구 생태계 자체를 급격하게 파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모든 영역에서 최근에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가 변하고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됐을 때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이렇게 기후가 급격하게 변했을 때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식량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열심히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면은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1960년에 태어난 사람보다 평생 동안 수배의 재난의 강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폭염의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도 지난 100년 사이에 여름이 20일이 길어지고 겨울이 22일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염이라든지 열대야에 대한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최근 이번 봄에 가뭄 사태라든지 또 산불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거. 이번에 울진 산불 났을 때는 이 산불이 우리나라의 금강 소나무 숲을 태울까 봐 또는 울진 산불이 원자력 발전소 근처로 확장될까 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슴을 졸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의 심각성 속에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방향을 확실하게 찾아야겠어 라고 논의하게 된 계기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되는 시점이 저는 1997년하고 2015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97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기후변화 문제 너무 심각한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은 각각의 국가가 모두가 지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먼저 줄일 것인가에 있어서 97년도에는 선진국이 먼저 줄이는 교토의정서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교토 체제를 만들었지만 전 세계 배출 총량은 급격하게 계속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만든 게 파리 협정입니다. 이 파리 협정에서는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줄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 협정 당시에 논쟁이 발생하는데요.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 1.2도, 1.3도, 1.5도
그 다음에 2도, 3도, 오늘 하루도 전 세계 80억 명이 얼마나 열심히 살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지나게 되면은 우리 80억의 경제 활동의 결과가 대기질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그럼 또 온난화 효과가 일어나고 또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이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몇 도에서 우리가 마지노선을 잡고 그 이상 오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2015년도의 논쟁이 1.5도씨냐 2도씨냐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완전히 정리한 보고서가 나온 것이 2018년도 10월 달에 우리나라의 인천 송도에서 과학자들이 최종 발표를 하면서 핵심은 1.5도씨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2도씨가 상승했을 때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1.5도씨가 상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도씨가 상승하게 되면은 전 세계 바닷속의 산호초가 99%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 생태계는 정말 엄청나게 파괴가 되는 거죠. 제가 놀랐던 거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게 북극에 떠 있는 해빙인데요. 2도씨가 오르게 되면은 저 북극의 해빙이 10년에 한 번씩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북극해의 해빙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막 가끔 제트기류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추워? 제트기류의 한파가 쏟아져 내려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제트기류의 형성과 흐름, 그리고 또 바닷속에 심층 해양 대순환이 있어서 그것이 지구의 열을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북극이 완전히 소멸한다는 것은 이 제트기류라든지 심층 해양 대순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도씨 이상 넘어갔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재난의 규모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1.5도씨에서 막아야 된다라는 이 마지노선을 정하게 됐고요.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그래프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1.5도씨는 넘으면 안 되는구나. 그게 마지노선이구나 라고 했을 때 앞으로 몇 년 정도 우리가 이 시간이 남았을까라고 그 1.5도씨까지 매일매일이 배출하고 매일매일이 온난화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 보고서를 쭉 보게 되면은 이것도 범위가 있긴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은 2040년 이전에 1.5도씨에 도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20년이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지구 전체 대기 중에 1.5도씨를 만드는 총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속도대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은 약 7년 정도 지나면은 1.5도씨를 충족하게 만드는 온실가스는 다 배출되는 거고 이 배출된 온실가스가 온난화 효과까지 일으키는 시간까지 더했을 때가 20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시간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 저 마지노선 1.5도씨 저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노력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최근에 많이 듣고 계시는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도 강의하면서 시민들께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은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배출한 것을 흡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드는 중립을 만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틀린 말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이란 게 순 배출량이 제로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탄소 중립을 한다는 것은 대기 중에 인간이 뿜어내는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그러면 그걸 다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0이 되기 때문에 순 배출이 제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맞는 말인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탄소 중립의 강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좀 이해하기 어렵게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시킬 수 있는 양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하는 양은 어마어마한데 마이너스 시킬 수 있는 양은 지금은 탄소 흡수원이라서 나무가 흡수하는 양이거든요. 나무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양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핵심은 이 그래프 보시죠.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이 늘어나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내려가는데 어디에 수렴하고 있죠? 0에 수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지구상에 있는 80억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배출하지 않는 상태를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80억이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배출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2050년이 되면은 세계 인구가 100억이 될 거거든요. 100억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를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2020년에 정부가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한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 대기 중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 그게 되려면은 배출이 제로가 되거나 조금이라도 배출하면은 그것을 다 흡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아까 생태 대전환,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생태가 저는 지구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 같고, 전환이라는 것은 지금 저 그래프 보시죠.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데 저 이산화탄소 배출의 총량에는 그냥 어떤 분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어디서 제일 많이 배출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에 있어요. 그래서 저 그래프는 이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인간의 에너지 사용의 역사예요. 보면은 인류가 최초로 사용했던 에너지는 바이오매스, 나무를 쓰는 거였죠. 그러다가 우리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석탄, 석유, 가스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1950년대부터 급격하게 석유, 석탄, 가스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태운 화석 에너지가 대기 중에 CO2로 배출되면서 지구 온도를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1.5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최고점에 올라가 있는 에너지 소비 총량, 그리고 현재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80%가 화석 에너지인데 저 소비량을 어떻게 바닥까지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 200년을 우리가 화석 에너지에 기반해서 지금의 이 공간, 우리 사회, 우리의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는데 30년 안에 화석 에너지와 결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문명의 대전환까지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냥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2018년도에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건 우리 현재의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고 받아들이고 결정해 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놀랍게도 오히려 지금 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겠다고 선언한 국가가 140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의 화석 에너지를 안 쓰겠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2019년도에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해서 청소년들의 기후 시위였습니다. 학교에 안 가고 기후 시위를 한 거. 그리고 유럽에서 그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유럽이 가장 먼저 2019년도에 저걸 하겠다라고 2019년도에 기후 중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또 놀랍게도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탄소 중립 선언을 합니다. 중국이 2020년 9월 달에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10월 달에 일본과 한국, 11월 달에 미국, 그 이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산유 국까지도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지금 140개 국가가 이걸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오래 다루어온 사람으로서는 가끔 반문합니다. 야, 이게 140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했는데 과연 이들이 정말 하려고 한 걸까? 아니면은 진짜 이 선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선언의 실체는 뭘까? 이런 것들을 점점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또 놀라운 거는 이 왼쪽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 같은 것들이 국가의 공식 자료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배출량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IPCC의 보고서였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세계 10대 경제 국가들이 유엔에다가 우리는 탄소 중립을 이런 경로로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자료들입니다.
자, 누가 보기에도 맨 위에 있는 그래프 확 튀는 데 있잖아요. 저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저기가 중국이겠죠, 중국.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의 이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지역이 2020년까지를 보여주고 2020년 이후의 경로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데 중국의 배출량 증가율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30년까지 완만하게 가고 30년부터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저런 보고서나 자료를 볼 때 중국이 저 경로로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중국 관련한 자료들을 보면서 중국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계획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정해요. 국가가 정해서 재생에너지 비율이라든지 또는 폐기물을 금지하는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합의하고 토론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은 당의 결정에 의해서 바로바로 시행이 됩니다. 특히 중국이 지금 경제 전략으로 전기차라든지 또는 전력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재생가능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히려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지만 중국의 저 경로가 그냥 그려진 경로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후변화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 우리나라도 2009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얘기를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했었어요. 그리고 바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냐면은 배출량이 늘어날 텐데 늘어나는 것을 전망하고 BAU라고 합니다. 늘어나는 전망 대비 감축량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2, 3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저 2050년도를 0으로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저 0으로 맞춘 지점을 어떻게 달성해 갈 것인가를 가지고 역으로 계산해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정말 크게 바뀐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는 저는 지금 이 상황이란 걸 인식한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용량, 그러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짐, 그러니까 지구의 인간과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면서 살기에는 우리가 이미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했고 그게 한계점을 넘어서면은 2도씨, 3도씨로 가기 때문에 쟤를 땅에 내리려면은 짐을 덜어줘야 되는 것만큼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이 제로가 될 때까지 줄이자가 된 거예요. 저탄소 녹색성장이 탄소 중립 녹색성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게 10년 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국의 감축 경로입니다. 영국은 2035년까지 78%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8%를 감축하기 위해서 저기 색색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저게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교통을 어떻게 바꾼다라든지 농업과 식량 시스템을 어떻게 바뀐다든지 이런 각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저 경로를 그리고 있는 게 지금 영국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독일의 2045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저도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사실 4년이나 5년 전에는 이런 자료를 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최근에 얼마만큼 이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게 매우 이런 자료들을 대할 때마다 실감이 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50년이 아니라 2045년도에 탄소 중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858이라고 돼 있죠. 8억 5,800만 톤을 배출하는 겁니다. 독일 전체가. 그 858이 2030년까지는 438이 되는 겁니다. 얼마가 주는 거죠? 절반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실가스를 어디서 줄이지?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줄이겠다고 하는 게 에너지 섹터고요. 그 다음 교통, 산업, 건물, 그리고 농업,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 섹터,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그리고 농업 이 모든 영역이 우리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건데요.
이게 각각의 활동이 국가별로 얼마만큼 배출하는지가 통계와 데이터로 다 잡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환경부 산하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이런 것들을 계측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렇게 할당을 정해서 줄이고 남아있는 4억 3,800만 톤은 2045년도까지 줄이고 마지막 2050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독일은 배출하는 것보다 흡수량을 더 많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계획을 읽고 이렇게 들여다볼 때마다 야, 독일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과 그리고 이 일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 많은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게 되려면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제도나 일자리는 어떻게 되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독일만 궁금할 게 아니라 우리도 탄소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도 이런 시나리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 작업을 이제 우리도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림을 그려본 것이다가 아니라 1.5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 그림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구현시켜야 되는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990년도에 우리의 배출량이 있고 그리고 2018년, 19년도에 배출량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꾸준히 늘어났죠. 그러다가 여러분 중간에 한번 꺾이는 시점 보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IMF 때 우리가 꺾였던 부분이고요. 2018년도에 엄청나게 무더웠습니다. 폭염.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막 올라가면서 그때 우리나라의 역사상 최대 배출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의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 1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11번째로 많이 배출하게 됐고요. 그랬을 때 어디서 배출되느냐를 봤을 때 아주 크게 부문으로 나눴을 때는 저기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있죠. 저게 바로 에너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는 모든 영역에서 씁니다. 산업 활동을 할 때도, 그리고 지금 이 공간에서 우리가 전기를 쓸 때도, 그러면 이 건물의 냉난방에도 에너지가 쓰일 거고, 여러분께서 걸어오시지 않았다면은 전기차를 타지 않았다면은 이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 석유를 태워서 배출을 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도 요즘에는 농기계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비닐하우스에서 가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쓰입니다. 결국 5천만 명의 1년 동안의 우리의 경제 활동의 결과가 저렇게 배출량으로 계산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0 아래로 저게 파란색 보이시나요? 파란색 0 아래로 내려가 있죠. 저게 바로 우리나라의 숲이 흡수하는 온실가스량입니다. 저만큼을 흡수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한 분이 이렇게 고개를 젓고 계십니다. 고개를 이렇게 젓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제 조금 실감 나지 않으세요? 결국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만큼을 배출한다고 했을 때 2018년을 기준으로 저 흡수량만큼만 배출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줄여야 되는지 눈에 보이시죠? 자, 이게 우리가 선언한 탄소 중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참여했던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 시나리오 작업을 한 겁니다. 저도 처음 해봤고 탄소중립위원회 파견 나와 있는 50여 명의 공무원도 처음 해봤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전 부처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각각이 숙제를 가지고 돌아갔어요. 자, 우리나라 배출량 이만큼 되는데 2050년도에 이걸 국가 전체로 중립이 되도록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찾아와라. 이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18년을 좀 이렇게 한번 쫙 보시게 되면은 맨 아래 귤색 보이시죠, 여러분? 저만큼이 어디서 배출되는 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전기 생산할 때 화력발전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석탄하고 가스 부분에서 배출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황색이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산업 부분에서의 사용량을 통해서 배출되는 양이고요. 그 다음 저기 회색, 벽돌색 같은데 저게 바로 건물에서 배출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740만 동의 건물에서 냉난방을 하고 공주시설을 돌리면서 배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 파란색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통수단. 최근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2,500만 대입니다. 인구가 5천만이니까 인구 2명당 차 한 대씩 갖고 있거든요. 그럼 2,500만 대의 차량, 그리고 연안 해운 이런 곳에서 배출되는 양이 저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그어진 것은 폐기물 분야에서 배출되는 거. 그리고 맨 위에 보라색은 농축수산 영역에서 배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연두색이 우리나라의 숲의 흡수량이고요. 그럼 이걸 숙제를 하기 위해서 산업부는 발전 전력 생산하고 산업 부분에서의 최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는 거고, 국토부는 교통하고 건물 분야의 최대, 그리고 뭐 환경부는 폐기물,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갑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시나리오 A와 B인데요. 시나리오 A를 보면 여러분 그 귤색이 사라졌잖아요. 귤색이 사라졌어요. 이게 저희 탄중이 할 때 엄청나게 논쟁이었습니다. 귤색이 사라진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석탄 발전소하고 가스 발전소를 2050년 이전에 모두 폐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 전력 생산 분야의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게 시나리오 A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변화가 만들어지는지. 자, 이걸 만들 때 산업부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석탄 발전소 빼고 가스 발전 빼게 되면은 전력 생산은 뭐로 하지? 이런 고민과 대안들을 같이 만들어내야지 이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7억 톤을 8천만 톤으로 줄이고 8천만 톤을 저렇게 흡수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드는 게 시나리오 A입니다. 자, 이건 우리도 처음 해본 겁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과 정책과 각각의 부문별 노력이 필요한 건지를 그림으로 그려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 작업에 참여하기 전에 이렇게 그냥 그래프로 그렸던 이 중립에 대한 그림하고 각각의 모든 분야에서 왜 어려운지 안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 정도로 하자라고 합의하는 그 4개월의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농축수산 영역에서는 우리 어린이들 많이 읽는 책 있잖아요. 소방기의 세금을, 메탄가스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조율을 하려면은 소 키우는 분, 양 키우는 분, 돼지 키우는 분 각각의 수단과 방법이 또 다 달라요. 와, 만만치 않은 조정과 전환의 작업이 있지 않으면은 이거 그림도 못 그려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는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그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지? 라고 그림을 그리고 얘기를 해봐야지 그 사회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게 국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잖아요. 우리 경기도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요. 아까 이 포럼을 처음 할 때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남은 지역과 교육이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라고 했을 때 성남에 있는 어린이들, 성남의 아이들은 성남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지역이 탄소 중립이 된다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건지, 성남 발전소가 몇 개가 있지? 열병합 발전소에서 얼마만큼 배출이 되지? 와, 성남에 이 거대한 빌딩들이 많은데 그 빌딩들의 탄소 배출량은 얼마가 되지? 그 빌딩 주인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 성남에 있는 학교들은 배출량이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되는 게 탄소 중립 사회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저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희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막 만들고 있을 때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청년들이 찾아와서 2050년을 탄소 중립 시나리오로 만드는 것은 너무 한가한 목표다라는 거예요. 이건 1.5도를 못 맞출 텐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느냐? 2040년에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라고 찾아왔어요. 청소년들도 저희 탄소중립위원회에 엄청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소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탄중이의 이 안이 너무나 책임 회피하는 안이라는 거였어요. 더 빨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한편으로도 공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도 와, 이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데, 저 내적 갈등을 상당히 저도 많이 겪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너무 미래에 대해서 30년 뒤에 탄소 중립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발등에 불에 떨어진 것은 2030년까지 40% 줄이는 겁니다. 이 40% 줄이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각각의 분야별로 할당량을 정했습니다. 이걸 정할 때 정부 부처들 간에 얼마나 각축이 심했는지, 왜냐하면 정부 부처들도 각각의 영역에서 줄이는 거 다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산업부가 산업과 전환, 국토부가 수송 건물, 농림부가 농축수산, 폐기물. 여러분, 폐기물은 47%를 줄여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8년도 안 남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폐기물 배출량이 늘고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한도가 돼 있어서 저걸 하려면은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서 바꾸지 않는 한, 그리고 이게 뒤집는다는 게 정책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투입돼야 되고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일이죠. 자, 우리가 저렇게 수치를 만들어냈는데 과연 저 수치를 실현할 만큼의 의지와 정책적인 실효성, 거기 플러스해서 수단과 자원을 갖고 있는가? 왜 우리는 계획은 열심히 수립하는데 계획 수립하고 실행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저는 태도하고 관점,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해 법이 만들어졌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 시도, 시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경기도의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이 법에 따라서 성남시의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성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어디서 제일 많이 배출되고 있는지, 이걸 줄이려면은 각각의 수단들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저 계획 안에 담기게 되겠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길게 1.5도씨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게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체감을 해야지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만 이렇게 들은 것만으로도 이거는 개인적인 실천만이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산업의 현장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바뀌어야 되고 지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모든 것의 변화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모든 경제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규제하려면 뭘 해야 되죠? 측정을 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만큼 배출하는지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서 탄소세라든지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또는 아예 내연기관 판매 금지와 같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고민들이 크신데요. 또 실제 살기도 어렵고, 그런데 탄소 중립 사회로 간다는 것은 모든 물건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노력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 물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탄소 중립으로 한다는 것은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산업은 일자리를 잃거나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 차량이 판매 금지를 당하고 전기차로 전환한다,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이 오히려 변하면서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기반한 시스템은 더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경향성은 재난의 강도가 강할수록 이런 규제의 흐름들은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이 폭염이나 산불이나 홍수로 피해를 입으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해야겠다라는 국제사회의 흐름들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감축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을 투입하고 얼마만큼을 준비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강화, 그러니까 물건 생산할 때 탄소 많이 배출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이런 제도들,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신한금융, 우리나라 금융회사잖아요. 신한금융의 탄소 중립 경로를 보고 계십니다.
자, 신한금융은 이 은행이기 때문에 신한금융이 투자하는 투자 자산이 어떤 자산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철강 발전 부분의 배출량이 많은,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배출을 많이 하는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산 구조를 계속해서 줄여나가야지 은행으로서 탄소 중립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화석 에너지를 안 쓰게 됐을 때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도 급격하게 변하게 될 거고요. 건물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어떤 건물을 짓는가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과 연계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건물. 그리고 우리가 먹거리 같은 경우에도 생산에서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총체적인 탄소 마일리지 같은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표는 파리시의 탄소 중립 정책에서 시민들을 위한 먹거리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우리가 이 1kg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어디서 이동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재배했는가에 따라서 배출량이 달라진다라는 정보를 주고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가 전기차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죠. 공공교통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또 동시에 똑같은 전기차를 하더라도 전력에 있어서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전력으로 달리는 전기차는 탄소 배출량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연계되어서 저는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변화의 흐름을 우리의 교육은 캐치하고 있는가? 이런 앞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이 준비를 제대로 하도록 신호를 주고 교육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 포럼에서 나눠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천호 박사님께서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인간이 의도하지 않는 우연이 지구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인간의 신통함은 이 우연을 안다는 데 있고, 인간의 위대함은 이 우연을 다루는데 비로소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기후 위기는 인간이 지구를 이렇게까지 몰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준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를 우리의 과학기술이라든지 통찰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하는데, 저는 2020년도 7월 9일에 그때 당시에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무슨 선언을 하냐면은 기후위기 교육 강화 비상선언을 하는데요. 이 비상선언의 내용 안에 오늘 우리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생태 전환 교육에 관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이 선언문 진짜 열심히 준비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과 지역에서 함께 찾아가겠다. 지속가능성,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구 공동체의 생태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키워드들이 나온 것 같아요. 자연과 인간의 공존, 그런데 이런 실천이 지구적 실천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 그와 동시에 우리 학교의 현장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 각각의 교육청의 생태 전환 교육에 관한 내용들을 쭉 찾아봤더니 저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상당히 3분이라는 딱 요 내용에 맞춰가지고 방금 이런 내용들을 잘 풀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경상남도 교육청이 상당히 이런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거에 비해서 저는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서울시 교육청은 딱 실천, 손수건 쓰기, 뭐 사용하기,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 전환 교육은 그냥 딱 실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빌려서 이 맥락과 배경을 설명했듯이 이 맥락과 배경이 기반이 돼야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거 해보자라고 나올 것 같거든요. 이 맥락과 배경이 설명되지 않으니까 특정, 예를 들면은 이것도 제가 그 분야만 얘기하는 게 아닌데 폐기물에 대한 내용, 분리수거에 대한 내용으로만 수렴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여러 영역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드리고 싶었고요. 실제로 서울의 국사봉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위에 태양광 발전기를 올리고 그 태양광 발전기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올려가지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태양광 발전기를 올리고 거기에서 얻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학교의 매장을 운영한다라든지 이렇게 왜 이런 일들을 지역에서 해야 되고 또 학교 자체가 태양광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청소년들의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의 경제 활동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 연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좋은 사례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최근에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의 폐기물 문제, 지역의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을 학교와 지역민들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실험실로서의 리빙랩 실험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게 우리가 생태전환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교육을 하는 우리는 탄소 중립이 가지고 올 충격, 이 문제의 원인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정도의 규모와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해해야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잖아요. 다음 두 번째는 이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이런 지구를 물려줘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과도 너무 관성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과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만큼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한을 가지고 실제로 교육하는 시간을 늘린다든지 실제로 이 일을 해결하는데 물리적인 공을 들여야 된다. 마음만 쏟아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일이 얼마나 큰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이해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캠페인으로 바로 가게 되면은 영원히 그 반경 안에서만 머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문제를 깊숙이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에는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최근에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환경교육사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제도적인 것들이 조금씩 완비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제도를 연결시켜서 어떻게 현장에서 만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특히 막 이 청년들도 자기 진로들을 고민하잖아요. 저한테 나 기후변화 관련한 일을 하고 싶으면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직업을 딱딱딱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고 아까 탄소 중립까지 가는 상황은 모든 분야에 전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이 관점으로 연결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기업도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 건축가가 되려고 하더라도 탄소 중립이나 기후 위기에 고려한 건축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뭐 교통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이게 녹아드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이 연구 현장의 생생하고 진솔한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이유진 박사님의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이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요, 지구 온난화 등 이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와 같은 기후 위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체감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에서도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이러한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생태 전환 교육의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 실천을 위한 움직임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생태 전환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패널 분들을 모시고 이 박사님과 함께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패널 분들을 한 분씩 앞쪽으로 모셔볼 텐데요. 호명되신 분들께서는 앞쪽에 자리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환경연합 김현정 사무처장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영성중학교 구성경선생님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기업인 만유인력 성남지부의 송홍주 대표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사님도 함께 앞쪽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을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이 생태 전환 분야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사무처장님부터 먼저 의견 나눠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의 김현정이라고 하고요. 성남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처음 성남형 교육이 만들어질 때부터 같이 지역의 환경 교육을 만들어간 멤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에 성남형 교육 만들어질 때 자유학기제의 이제 이 파트별, 그러니까 테마들을 이제 컨텐츠 개발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환경 관련한 컨텐츠 개발을 했었습니다. 성남형 교육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을 통해서 성남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을 접할 수 있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잘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환경의 파트는 지난 2016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는 아마 제가 지금 성남형 교육 파트에서 환경과 관련돼서 무엇을 이렇게 컨텐츠 개발을 하라라고 한다면 기후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6년에는 아직까지 기후 위기라는 표현까지는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성남형 교육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제 환경 파트에서 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성남에서 자라는 모든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요, 환경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은 생태, 그리고 5학년은 자원순환, 6학년은 기후변화라는 것들을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에서 환경 프로그램을 지금 적용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환경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서는 선도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아마도 그러니까 청소년 환경 운동가라고 하면 크레타 툰베리를 아마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크레타 툰베리의 그 운동은요, 운동으로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세계의 이런 법제도 체제들을 변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레타 툰베리가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의회 앞에서 기후 위기를 외치면서 유럽에서는 그 교육계에서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2018년에는 크레타 툰베리 혼자서 이제 의회 앞에서 시위를 했지만 2019년에는 그 기후학교 파업이라는 이름으로요, 1,800개 도시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사회의 시위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교육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의 청소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어쨌든 환경과 사회의 이 문제들 때문에 청소년들을 학교 밖으로 거리로 내몰아서 되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공론화에 따라서 유럽에 있는 많은 법들이 개정을 하게 돼요. 어떻게 개정을 하게 되냐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면요, 2019년에 기후보호법이라는 게 독일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3조에 보면은 공교육과 교육의 주체라는 항이 새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제 내용이 돼 있냐면 공교육의 주체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의미,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 조정 및 기후보호 과제를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또한 개개인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의식을 개선하도록 한다라는 있잖아요. 이 문구가 법에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지금 올해 2022년 3월 25일부터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 교육기본법의 22조 2항에 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그러면 기후변화 환경교육이라는 이 항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아마 지금 교육청이나 아니면은 이제 지방청들 같은 경우에 아마도 탄소 중립 실천 학교, 시범 학교를 할 곳들을 신청을 하세요라고 아마 올 초에 내렸을 건데요. 이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건 뭐냐 그러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 이제 공교육과 교육의 주체라는 이러한 조항을 만들고 여기에 따른 교육의 콘텐츠들을 개발했습니다. 지자체가 됐던 아니면 교육청이 됐던,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보면 뭐 클라이메이트 스쿨, 기후 학교라는 이름이 됐건 아니면은 뭐 기후와 관련된 이런 콘텐츠 개발을 교육청이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서 그것들을 학교에 매뉴얼을 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그러면요. 기후학교의 목표. 그 목표는 뭐냐 그러면 아까 이준 선생님이 마지막에도 중요하게 언급하셨던 지구의 평균 온도 1.5도를 높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양질의 교육과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학교들에게 이것들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어쨌든 그 교육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제 올해부터 탄소 중립 실천 학교라는 것들을 진행하게 됐는데 너무 아쉬운 건 뭐냐 그러면 저희는 교육청이요 제목만 내렸어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 실천 학교의 목표는 뭐고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건 뭐고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을 담아야지만 이게 탄소 중립 실천 학교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이름만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선에서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도대체 이건 뭐야? 생태 교육이야? 환경 교육이야? 아니면은 에너지 교육이야?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을 보면서 또 이제 그러한 학교들을 이제 이렇게 계획들을 보면은 예전에 했던 환경 시범 학교나 뭐 에너지 절약 시범 학교나 이런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유럽이나 다른 곳들에서 보면은 탄소 중립 실천 학교는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걸 아주 명료하게 그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되냐 그러면 아까 이유진 선생님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어디에서 몇 프로, 어디에서 몇 프로, 어디에서 몇 프로. 그래서 총 여기에서 발생되는 탄소량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학교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대로 단기, 중기, 장기로 얼마만큼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들을 세워서 실천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개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좋은 컨텐츠는 성남인 교육이 한번 전국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우리 성남시의 탄소를 줄여내는 부분 그리고 우리 지역이 계속 뜨거워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성남형 교육에 좀 특화된 형태로 갔으면 좋겠고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성남형 교육에서의 이 환경 교육 파트에서 중등 고등에서는 저는 탄소 중립 실천 학교라는 이 표현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지구 평균 온도 1.5도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후 중립 학교라든가 기후 학교라든가 뭐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남형 교육에서 중등과 고등의 영역에서는 이 기후 중립을 위한 학교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 노력해 본다라고 하면 참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제안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생태 전환 교육을 위해서 무언가는 만들어져 있긴 한데 좀 실질적인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겠다. 그것을 성남시가 앞장서서 가장 먼저 보완을 해서 성남시만의 환경 교육을 이루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구성경 선생님 혹시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요소에서 생태 전환 교육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드리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좀 고민을 하면 이 막연한 질문들에 대한 좀 답을 찾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다양한 교육을 하고 뭐 여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면서 항상 어떤 한계점에 도달을 하냐면 이거 분명히 심각하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바꿔야 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학생들도 느끼고 그다음에 구성원들도 다 함께 공유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실천력을 얻는 부분은 너무나 벽이 높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아, 바꿔야지. 그리고 아이들도 소감문을 다 씁니다. 정말 선생님 심각한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점프가 안 되는 그 부분이 사실 학교 현장에서 하면서 참 답답하다. 이 간극을 어떻게 줄여야 할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쪽에서 하신 말씀에 굉장히 제가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생태전환 쪽은 반드시 지역 특색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그 여건이 다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너무나 막연한 거죠. 그냥 탄소 중립을 하자. 지금 막 빙하가 녹고 있다. 너무나 뜬구름 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랑 하면서 성남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 정말 구체적으로 성남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을이랑 우리 지역이랑 어떤 부분을 우리 노력을 해야 할까? 좀 더 구체화된 이런 것들을 서로 접할 수 있는, 사실 이런 지역 연계라든지 마을 연계 이런 부분은 학교 단위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만들고 다양화하고, 그리고 마을 수준에서도 조금 더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사 지원도 해서 학교랑 좀 더 밀착해서, 그냥 우리가 막연히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뛰어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학생들이랑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는 그 성남시 연계해서 작년부터 이제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왔는데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 생태 전환 교육, 또 어찌 보면 기후 변화 위기 대응 교육, 성남 교육지원청이나 경기도 교육청의 방향성을,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좀 해 주십사 합시다라는 그런 일종의 지침, 이런 것들을 사실 공문으로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받았을 때 너무나 사실 범위가 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자율성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율성이 주어지는 부분은 맞지만 너무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오히려 좀 형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그래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교육이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추상적으로 우리 해야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벗어나서 학교 수준에 맞도록 조금 더 시스템화 되었으면, 뭔가 좀 구체적인 뭔가를 좀 학교랑 합시다라는 어떤 제한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 또 이제 이렇게 공문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직원과 함께 공람해 주세요. 반가운 마음에 자료를 들어가 보면 사실 이미 접했거나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단순해서 좀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기 너무 좀 어려운 부분, 그래서 또 이런 자료이구나 하고 닫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는 저희가 이 생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하지만 전문가들도 아니고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다 미숙한 상황이라서 조금 더 어떤 사이트라든지 관련 어떤 자료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풍족하게 학교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좀 지원해 주시면 우리가 분명히 필요성을 느끼고 인식을 하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자주 아이들이랑 학교 현장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이런 자리가 저도 우연한 기회에 오게 되었는데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학교 따로 지역 따로 연구하시는 분 따로, 이거는 사실 각각 따로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이런 자리에서 각각의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이런 게 어렵고 이런 것이 좀 요구가 됩니다라는 것을 서로 함께 소통하고 함께 또 고민도 하고, 이런 자리가 저는 조금 어렵지만 갈 길이 아주 멀지만 이렇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열쇠고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사실 아까 강의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 성남형 교육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태 전환 교육과 환경 교육에 있어서도 지역 특색화가 필요하겠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송홍주 대표님 한 말씀 더 붙여주실까요? 네, 저도 어쩌다 보니 이렇게 패널로 오게 돼가지고 참석하게 되었고,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곳에서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경의 영역도 아니고 학교의 영역도 아닌 성남의 교육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지역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아이들과 그런 것들을 실험해보는 영역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성남의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국 어디를 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포석을 놓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도 체감을 하고 있고요. 환경 영역에서도 뭐 지역에서 생태 탐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시설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기후 위기에 관련한 교육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뿌리가 내려지면서 이제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것까지 이제 합의가 그 성남 지역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포럼이 마련된 계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성남의 교육지원단을 통해서 시범교육 프로그램을 한 게 있었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생활을 많이 보낸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는 어떤 생물들이나 동물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 쓰여진 에너지는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우리 학교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에듀테크가 합쳐져 가지고 그런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탐방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실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 에너지는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교 밖을 나가서 우리 학교는 과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나?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쓰는 이 많은 전기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분리수거를 잘한다거나 전기를 아낀다거나 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환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볼까?
아이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과정을 보면 아이들은 사실은 좀 죄송하지만 항상 교육을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아이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지거든요. 오늘 같이 생태 전환 교육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연구원님께서 미안함도 관성적으로 되면 안 된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교육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은 먼 미래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도 사실은 지금 당장 나의 삶의 양식이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스스로의 성찰을 하는 계기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북극곰이 등장하고 아까도 그 북극에서 썰매를 끄는 장면이 나왔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폭염이 이루어지고 4월에 가뭄이 왔었을 때 주변에서 나뭇잎이 말라 떨어지네. 가을도 아닌데. 그리고 예전에는 봄에 꽃이 순차적으로 폈는데 요즘은 꽃이 한꺼번에 왕창 피네. 그리고 주변에서 벌레들이 사라졌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분리수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삶과 연결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공감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과연 아이들은 어느 부분에서 그런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사실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그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로 교육이 다가가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혹시 아시나요? 성남에 파랑새가 있습니다. 그 야탑 수련관 있지만 요 건너편에 영동요고 뒷산에 파랑새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파트 단지 쪽에도 파랑새가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어떤 나무들이 자라고 어떤 동물들이 돌아다니고 우리 동네엔 어떤 새들이 있고 우리 동네에 또 어떤 곤충들이 있어서 이걸 왜 변하지? 어떤 문제를 기후 위기가 외부에서 오는 기후 위기가 우리 삶에서 어떤 영향을 가질까를 아이들이 사실은 이해를 해야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큰 얘기를 할 수 있고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얘기하면서 계속 교육을 얘기하면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교육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부분은 실천으로 다가가야 된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 내용을 배우지만 지역사회로 나와서 아까 보니까 뭐 지역사회에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바꾸는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어떻게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권한들을 이해하고 이후에 생태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패널분들께서 현장의 이야기와 또 개인적인 의견 공유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네. 대학원 박사과정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 교수님께서 숙제를 내주셨는데 한 달 동안 자기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하고 탄소 발자국 계산하는 거였어요. 와, 무슨 이 대학원에 이런 숙제를 내주실까? 에너지 일기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은 예를 들면 전철을 타고 난방을 하고 그러면 이 전등 개수까지 다 곱해가지고 자기 배출량을 계산해야 되니까 한 달 하고 나니까 세상이 어떻게 기후와 에너지와 연결되는지를 너무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했던 숙제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그런 숙제였거든요. 이런 컨텐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은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40분간을 쭉 맥락을 설명했지만 이런 맥락과 실천을 이어줄 수 있는 좋은 컨텐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선생님께서 지역사회 연계 얘기하셨는데 우리 성남은 그래도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많이 수립하는 지자체에 속해요. 또 시의원들 중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시의원님들이 많으신 곳이거든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시나리오를 저도 읽고 검토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성남의 기후 대응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청소년 버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왜냐하면 400페이지짜리 읽으면은 저도 이건 무슨 처음 보는 내용인데 쉽거든요. 근데 이게
400페이지짜리로 머물면 안 되고 청소년이 보기에도 우리 지역의 기후 문제를 풀 때 여기서 많이 배출되고 건물은 이렇게 줄이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그래야지 서로가 저는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오늘 국가 얘기한 것처럼 지역의 계획들을 수립하잖아요. 이 계획을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과 연결이 돼가지고 쉽게 만들고 이 성남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육받고 또 토론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얘기가 좀 여러분 뭔가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지침은 내려왔는데 세부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우리 김현정 선생님께서도 뭔가 하라고는 돼 있는데 how 어떻게 할지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좀 짜야 되지 않을까. 탄소 중립 학교든 기후 학교를 만드는데 뭐를 목표로 두고 어떤 컨텐츠를 볼까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선생님 말씀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자료를 딱 봤는데 이 자료 교육에 쓰기엔 너무 어려운 너무 질이 좀 담보가 안 되는데 이런 자료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컨텐츠 되게 많거든요.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지난해 곳곳에서 온라인 교재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질 좋은 교재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들을 연결해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또 저는 학교 선생님께서 이 내용 다 공부해서 교육 못 하신다고 생각해요. 하실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에서 역량 있는 기후환경 활동가라든지 교육자들을 양성해서 학교와 지역이 교육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늘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같이 실제로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도 상당히 많이 배우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참가하고 계신 현장에 계신 참여자분들께서도 아마 의견을 공유하고 싶으시거나 질문하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네,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행중학교 이현주입니다. 우리 이유진 그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세 분의 그 패널 분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저한테 이제 도움이 됐고 사실 이 생태 전환 우리 이제 그 저번에 1일차 마을 연계하면서 그때 생태 전환이란 말, 디지털 전환 이런 말이 한번 나왔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고 아까 우리 이유진 소장님 말씀처럼 생태 전환을 이전에 정말 깊숙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 정말 공감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단순한 일일 한 번의 실천 이런 거보다는 정말 이것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연계가 돼서 얼마나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지금 현재부터 벌써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공생공전 이전에 지금 생존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영성중학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인 강사의 필요성.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저희 학교 한번 사례 불현듯 생각이 나서 저희는 지금 전문가가 사실 환경교육을 시키기에는 뭐 과학쌤이나 이런 분 외에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행동 문화의 집과 연계해서 전 학급 4차시씩 환경 생태교육을 했습니다. 생태교육을 해서 거기서 강사분이 오셔서 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근데 사실 이러한 4차시 정도를 하려면 그러한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랬을 때 1월, 2월에 안내가 돼야 저희가 2월 워크숍 교육과정을 짤 때 어느 교과에서 이 수업을 연계해서 할 것인가가 수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나온 의견 중에서 그런 강사분이나 좋은 컨텐츠나 프로그램 같은 거를 1, 2월 중에는 학교가 안내가 되어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체 교육과정 1년간의 교육과정을 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한 사람이 크레타 툰베리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지만 그것이 우리가 정말 크게 여파가 컸던 거는 협업과 연대, 유럽 학생들의 협업과 연대,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에 있는 학생들의 적어도 의식 전환이 된다면 이것이 다른 지역,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크게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저도 이제 성남에는 사실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다가 근데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것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원구 쪽에 있다 보니까 문화의 집이나 그다음 그쪽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그런 지자체와 연계해서 다양한 이제 그런 학교의 활동을 이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런 것이 학교에 많이 좀 안내가 돼서 함께 도움을 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생태 전환 그리고 1일차 2부에서 다뤘었던 마을 협력과 연계해서 정말 좋은 사례 들려주셨습니다. 혹시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 주실 의견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저렇게 시도를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환경 교사도 부족하고 이제 겨우 한 개 과목 정도가 만들어질까 말까 그것도 필수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 경우 같은 경우에도 교장 선생님의 의지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도해보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험적인 실험으로서의 리빙랩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만나고 접점이 생기면은 새로운 활동을 같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용기 내서 시도를 해보시는 거 이런 선례를 만들어 가시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담화를 듣고 나니까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또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을 위해서 생각과 행동의 이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실천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1시간 동안 이 생태 전환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 들어보셨고요. 패널분과 함께 담화까지 나눠봤습니다. 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강의 들려주신 박사님과 패널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3부는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10분 동안 휴식 시간 취하시고요. 4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